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집권 여당의 대표가 사라졌습니다. 의회 과반수를 넘는 제1야당도 제2야당도 대표 없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당에서 대표가 맡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없어도 되는 존재일까요? 우리의 이유가 알아봅니다.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의 괜찮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유를 진행하는 승우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우리 이유를 함께하고 있는 이예수입니다. 네, 저 오늘 오프닝 멘트 목소리가 달라졌는데요. 네, 오늘부터는 2주에 한 번씩 네, 이유연구소의 김범희 부소장님이 같이 네, 방송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유연구소 부소장입니다. 예, 김범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소장님 주로 어떤 예. 일을 하시나요? 저는 주로 하는 일이요. 저는 정당과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와. 관심이 많은 와, 오. 오늘 주제에 딱 맞으시는 분을 예, 그런 사람이라서 모셨네요. 예, 출연하게 네.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쵸. 오프닝 멘트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완전 이 오디오 비디오 되는 저희 연구소의 오디오 비디오를 담당하시 저희 이제 부소장님을 모시고 아니, 감사합니다. 네. 네, 정당과 정치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관심이 많으셔서 아마 2주에 한 번씩 좀 좋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 주실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오늘은 좀 약간 뭐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그 현대 민주주의의 되게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는 정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의 정당은 지금 어쨌든 약간 좀 초유의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1야당, 제2야당 이미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니까 당 대표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여당도 아리까리하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뭐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당 대표로서 역할 못 하고 있는 건 아는데요. 지금 현재는 좀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 정당과 정치에 관심 많으신 네, 김범희 네. 뭐 뉴스를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또 일부는 또 사퇴를 했죠.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를 할지 또는 뭐 비대위로 구성할지 막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다가 우리 권성동 선생님의 문자 네. 나온 이후로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진행이 돼서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 의원총회를 해서 그 이제 비대위로 가겠다라는 걸 이제 결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조만간 비대위가 구성될 것으로 많은 시사평론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어쨌든 이렇게 다 비대위라고 말 그대로 비상대책이니까 뭔가 되게 비상한 상황이 여당도 비상하고 야당도 비상하고 뭐 이렇게 다 비상 상황인데 뭐 이렇게 비상 상황이 이루어진 걸까요? 뭐 지금 국정이 혼란스러워서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에 정부 출범 이후에 뭔가 상황이 안 좋아서 뭐 그분들의 뭐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네. 비상한 상황인 건 맞죠. 대통령 그런가요?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그렇죠. 여당은 비상일 수 있죠. 네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마법사 선생님들도 갑자기 막 나오고 마법사 선생님은 누군가요? 그 막 그 있지 않습니까? 그 김건희 선생님과 친한 법사 선생님들. 예, 막 그런 분들도 막 등장하고. 그렇죠. 최근에 여러 가지 또 막 문제가 예, 등장하고 지인 채용권도 있죠. 있고 사실 비상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죠. 대통령 지지율이 어쨌든 집권 초반기에는 기본적으로 50%는 깔고 가는데 지금 거의 30%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고 어쨌든 당 대표가 없어진 것도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뭐 주제가 있죠. 성상납과 어쨌든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비서실장을 파견해서 했다. 그래서 어쨌든 당기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또 그게 위반하고 난 뒤에 권한을 이어받은 게 이제 권성동 네. 직무대행인데 네. 막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그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되면서 이 직무대행도 이제는
뭐 관두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고 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이게 뭐 사실 뭐 정당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국민들한테 크게 뭐 관심 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집권 여당의 상황이 집권 초반부터 저렇게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고 또 하나 어쨌든 간에 뭐 계속 사실 한국은 사실 이런 말들이 저는 자꾸 정치에 쓰이는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윤핵관 아, 예, 대통령의 핵심 멤버들이 또 어쨌든 이 속에서 이제 그냥 이게 어떤 뭐 이 권력의 무풍지대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어쨌든 핵심 또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또 어쨌든 간에 계속 당에서 주요한 권한 왜냐 어쨌든 현재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라고 한 정당 내에서 지분이 많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대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영입한 영입이죠. 예, 네. 뭐 영입해가지고 사실은 치렀기 때문에 당 내에서의 세력은 별로 크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참에 당 내에서 세력을 확고하게 다지겠다. 자신의 핵심 멤버들을 가지고 저기 당직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면 어쨌든 청와대와 당이 집권 여당이 거의 이제 일체감 있게 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 뭐 이런 구상도 있기 때문에 또 더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구조를 짜는 게 맞냐? 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근데 뭐 그 전에 그럼 안 그랬나? 뭐 문재인 정부 시절이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그러면 당정이 전혀 다른 시기였나를 보면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어쨌든 당 대표와 대통령을 겸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권한 그렇죠. 권력을 분리시켜 놓은 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냥 한 정당 내에 당직을 두고 둘러싼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앞으로 차기 전국을 어떤 식으로 주도하고 이끌어 갈 거냐 쪽에 그런 핵심 정치 세력에 대한 문제로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막 여러 군데에서 논란이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민주당 그걸 좀 견제하고 비판해야 될 민주당도 사실 대선 이후에 비대위 체제로 혁신위에서 비대위 간 거죠. 지금도 예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도 보면 어쨌든 어쨌든 혁신위 하다가 혁신이 안 되니까 혁신 예산하고 비대위로 간 거고 정의당도 비슷하게 비대위죠. 예 지금 비대위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제 정당이 그러니까 원내 의석을 가지고 물론 뭐 기본소득당 뭐 시대전환 이런 당도 있지만 어쨌든 원내 의석을 가진 주요 정당들이 다 비대위 체제로 가 있는 거고 그 얘기 뭐냐면 어떤 책임감 있게 정당으로서 결정을 내린 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비대위 체제가 다 유지되는 건 좋은 걸로 봐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아, 네.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예, 물론 아니 어쨌든 당 대표의 역할과 책임 같은 게 있는데 네, 지금 네. 어쨌든 이제 비대위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게 좋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을 네. 하는 게 어딨어? 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우리가 왜 이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약간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 대표가 해야 될 역할, 정당의 역할이 존재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우리의 사회의 미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그렇죠. 관심을 갖고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 대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당 대표 역할이 무엇입니까? 네. 아 제가 그래서 네. 국민의힘 당원을 출력해왔습니다. 아 역시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정당에서 어떤 당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당원과 맞아요. 당규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당 대표 국민의힘 당원 제 25조의 지위와 권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당 대표는 당내 소통 확대 및 원활한 당무 수행을 위하여 정례적으로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한다 해서 그 회의가 나오고요. 확대 당직자 회의, 뭐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당원에 국민의힘 당원에 나온 당 대표의 지위와 역할인데요. 그러니까 당을 대표하고 당의 주요 회의들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회의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이 당 대표한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준석 씨가 당 대표가 됐을 때 뭐 당 대표 된 게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뭐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어쨌든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으로서 전통적인 보수 정당의 큰 정당의 대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젊은 사람이 그 당의 대표가 된 게 처음이었던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라고 하는 직이 굉장히 여러 가지 권한이 있고 예를 들어 공천권 같은 것도 이제 대표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젊은 사람이 대표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대표가 이 당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기대했다가 지금 그 기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그래서 대표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천권은 근데 대표한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천권은 공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예 맞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죠. 예, 공관위. 네. 물론 이제 그런데 어쨌든 당 대표의 영향력이 크겠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보면 여기 금방 당은 읽어주셨는데 뭐 그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직에 그러니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그 당규 같은 거 보면 어쨌든 보좌기관 이런 거, 당 대표 비서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중에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당직자 인사에 대해서 임명권 및 추천권. 어쨌든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어쨌든 되게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당 대표라고 하는 결국 당무와 관련돼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결정에 관여하거나 권한을 행사하거나 하는 역할을 하니까 사실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제 일상적인 정당 운영 그리고 사실 어쨌든 이제 대외적으로도 정당을 대표하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어쨌든 대외적으로도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뭐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대표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쨌든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 비상 상황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일상적으로 정당을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고 권한을 행사한 역할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비대위는 말 그대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일정 정도 시간을 정해놓는 거고 당은 이제 일반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문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당 대표를 뽑을 때는 이거는 당 대표는 선관위가 개입하거든요. 당 대표 선거는 이거는 공식적인 거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선거랑 비슷하게 절차와 이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이제는 책임도 져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비대위나 혁신위 이런 것들은 임의적으로 구성되는 거라 가지고 사실은 그냥 뭐 사실 민주당도 혁신이 구성되는 거 보면 그냥 이렇게 툭툭툭 지명하는 형태로 간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사실 어쨌든 이런 특별위원회들은 그런 공식적인 권한을 이 공식적인 과정을 밟지 않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있냐면 이제 통제도 잘 안 되는 거죠. 통제도 잘 안 되고 어쨌든 외부에서 인사를 데려오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요즘 이준석 뭐라고 해야 될까 전 대표 이게 어쨌든 공식적으로 뭐 딱 이게 안 되니까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당원들은 지금 이런 식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식도락 여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어쨌든 당원들의 힘이 자기한테 지지가 여전히 있는 거고 실제로 여론조사해 보면 이준석 대표의 지지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당은 하나인데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되게 이제 막 분산되어 있고 뭐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뭐냐면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건 약간 뭔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국이 흘러갈지를 이렇게 정리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정리가 안 되는 느낌? 정리가 잘 되시나요? 우리 범위 부소장님은? 무슨 이 전국이 흘러가는 방향이나 이런 네. 예, 뭐 혼란스러운 상황상인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상. 예,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이렇게 당원들을 만나러 돌아다니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메이저 정당에서는 그런 활동을 많이 안 했잖아요. 당 대표라고 하는 예, 역할에서. 그러니까 사실 원외 정당이라든가 소수 정당에서는 당 대표가 뭐 그런 일들을 많이 수행하기도 하지만 이준석 씨가 좀 그런 비어 있는 공간을 좀 잘 포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준석 씨의 정치 행보에 지지한다기보다는 그 행동이 지지자들로 하여금 지금 이준석 씨가 그 당 대표 지지율
차기 당대표 누가 됐으면 좋겠냐 아직도 1위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 전까지 없었던 이 보수 정당의 약간 당원과의 직접적인 스킨십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이제 자기 지지도를 어쨌든 정당 내에서의 자기 지지도를 확고하게 좀 다지는. 네네. 네.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정치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쨌든 뭐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당 내에서의 정치도 있지만 뭐 국회에서도 하는 거고 대통령 어쨌든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니까 어쨌든 이런 여당과 청와대 사이에서 약간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씨에 대한 얘기를 그냥 제 개인적인 기대라기보다는 이준석 네. 씨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기대를 받았는가를 보면은 그러니까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그 지지자들이 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동안 뭔가 소위 말하는 진보에서 말하는 의제들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막 하는 그 세력 중에서 어쨌든 합리적으로 뭔가 나는 이 보수적 가치를 그러니까 보수적 가치를 실현하는 거야라고 정치적인 입장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만큼은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소중한 존재였고 뭔가 내부적으로 혁신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정당 조직을 좀 자기 것을 만들고 어느 정도 세력을 만들었으면은 저는 일정 부분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바뀌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대표라고 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그 대표라는 직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직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뭐 임명권도 있겠지만 정당 내에서 권한도 많고 입김도 셀 텐데 계속 자기 편을 만들지 않고 적을 만듦으로써 내부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대표가 저렇게 되어 있고 뭐 비대위가 출범되고 이런 거는 집권 여당의 상태가 한국 사회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더 멀리하게끔 하는 또 그런 뉴스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당대표가 누가 되든 비상대책위원회로 바뀌었든 어쨌든 그게 우리 삶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점점 동떨어지다 보니까 이준석이 사퇴한 건 그냥 이준석 개인의 뭔가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기고 뭐가 생겼을 때 뭐 또 바뀌었네 뭐 좀 문제가 있나 보네 무슨 문제야 이러면서 정당의 일이 마치 이제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정당의 일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 일련에. 그러니까 어쨌든 정당의 주요한 기능이 이익을 대변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계층을 대변하고 지지계층이 요구하는 정책을 생산하고, 실제로 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나 뭐 이런 데서 사실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당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지층은 되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마저도 지금 이제 등을 돌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그 정당이 뭐 저는 한국에서 보수 정당, 진보 정당 사실 이게 구분이 이제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잘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정당이 정책적으로 사실 보면 지금은 정책이 전혀 안 들어. 그러니까 어쨌든 새 정부 들어서도 그래서 이 정부는 어디로 가는 거야 했을 때 계속 그냥 약간 던지기식 뭐 갑자기 5세 초등학생 이런 얘기 나왔다가 또 뭐 갑자기 나왔다가 이거 왜 그래요 물어보면 그냥 이거는 그냥 한분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제가 볼 때 뭐냐면 정당이 잡아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정당이면 그 정당의 주요 정책이 있는 거고 그 정책 속에서 일종의 정책 방향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어쩌면 이제 뭐 야당과 협상해야 될 것들 협상해야 되고 아니면 이거는 약간 단독적으로 힘을 붙여야 될 문제를 밀어붙이면서 가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당의 룰인데 어쨌든 지금 다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각자 당내 문제만 다 얘기가 되지 사실상 금방 얘기하셨던 이제 뭐 민생 문제라든지 정작 한국 사회에서 지금 좀 윤석열 정부에서 풀어야 될 문제 가령 뭐 지금 같은 경우 미중 갈등도 되게 문제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고 있고 사실 국제적인 정세도 되게 혼란스러운데 그런 얘기는 안 되고 계속 우린 지금 뭐
이준석이 어디 대표가 어디에 있네, 뭐 그러니까요. 전당대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메인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왜 내가 그러니까 뭐 알아야 마침 태평성대 그런 얘기가 되고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지금 사실은 물가도 오르고 사실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 산적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런 거는 얘기 안 되고 계속 이제 엉뚱한 얘기들만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고 문제는 그것을 책임을 물 야당들도 사실 지금 다 비슷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약간 제가 볼 때 정치의 실종 정말 책임 있는 정치를 누가 할 거냐 이런 얘기했을 때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아까 막 권한 한참 얘기하신 것처럼 권한이 있는 건 책임이 그만큼 강한 그쵸. 거잖아요. 네. 더구나 저는 약간 요즘 되게 이것도 사실 저는 이건 건데 또 이런 식으로 정치가 가는 거예요. 저는 언론의 문제 좀 있는데요. 왜 그렇게 언론사들이 SNS 쓰는 거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가 사실 대표적이잖아요. SNS의 정치에 정치인들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왜 그렇게 그러니까 언론사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왜 지금 왜 하고 있는 취재를 해야지 그냥 페이스북에 있는 글 긁어다가 무슨 싸움 붙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보면 어쨌든 뭐 그런 거를 되게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하시는데 그게 저는 어느 순간에 먹힐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치의 주요한 저는 정치인의 주요한 책무는 설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뭐 당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두 줄짜리 메시지로 사실 뭐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사실 뭐 폐지되는 것도 안 바람직하고 사실 지금은 뭐 여당 내에서조차도 여성가족부 폐지는 사실 안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되게 자극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이 짧은 메시지로 그냥 이제 자기를 대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사실 되게 저는 민주주의에 위험한 건데 너무 막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별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별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얘기하셔서 나온 거죠. 네, 어쨌거나, 네, 뭐 어쨌든 뭐 국민의 뭐 어쨌든 정당의 문제에 대해 좀 이제 성토는 뭐 좀 이제 대충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전 좀 걱정스럽습니다, 상당히. 저 근데 방금 승우 선생님 말씀하신 SNS에 대해서 네. 제 생각은 뭐 어떠냐면요. 그러니까 네, 짧게 뭐 여성가족부 폐지, 여가부 폐지 막 이렇게 한 거는 정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오히려 공식적인 입장을 뭐 당 홈페이지라든가 뭐 의원회관에서 뭐 한다든가 기자회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페이스북에 공식적인 입장을 요즘에 많이 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승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긴 설명을 자기 SNS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을 때 그 자세한 설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단어 표현이라던가 싸움 붙이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좀 자극적인 걸로 좀 왜곡시켜서 보도를 하는 게 좀 아닌가 이런 게 좀 아쉽고요. 승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의 책무가 설명하는 거라고 했을 때 과연 정치인들의 설명을 국민들은 어떻게 접하는가. 사실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 그분들이 기자회견한 걸 다 보진 않잖아요. 뭐 시사 방송에 나와서 뭐 얘기하는 거 정도를 들으실 텐데 좀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언로 그 정치인들의 말을 접하는 통로가 SNS가 아닌 다른 형태로 어떻게 더 그 사실 자세하고 긴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들이 많을 텐데 좀 그런 고민도 같이 듭니다. 뭐 사실 저는 좀 뭐 그러니까 꼭 SNS만이 아니라 약간 저는 그런 것들 뭐 이게 나중에 책 얘기할 때도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의원들이 개인적인 입장을 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당의 주요 정책 방향과 그러니까 협의되지 않은 혹은 그냥 그럼 안 개인 되죠. 플레이로 하는 것들은 저는 좀 그렇죠. 걱정이 되는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한국 정치의 문제 중에 하나가 조직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 인물 중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옛날부터 막 DJ, YS 이런 식으로 MB 이런 식으로 다 이니셜로 부르는 건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정당이 속해 정당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냥 개인만 드러나는 건데 제가 볼 때 약간 지금도 보면 그래서 결국 SNS 개인 계정이잖아요. 그렇죠. 가령 뭐 국민의힘 정당 공식 뭐 SNS 페이지에서 전 얘기하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각자 그냥 개인적인 메시지만 쏟아내고 있는 그럼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게 뭐야 국민의힘 입장이야 민주당 입장인 거야 아닌 거야
뭐 이런 식의 혼란에 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당 대표가 얘기했어. 그럼 그냥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당 대표 얘기해서 제 당 대표 아니래 뭐. 근데 대표가 혼자서 생각한 게 진짜 네. 그 전체 입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뭐 사실 뭐 장애인 시위, 지하철 그러니까요. 시위도 마찬가지고 이게 네. 그럼 국민의 입장이야?라고 했을 때 이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야, 국민의 입장이야. 사실 이것도 사실 경계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야 되나? 아니면 국민의힘한테 물어야 되나?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주커버그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토크가 12분으로 14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거는 중요하지 아 않습니다. 중요하지 네. 않나요? 그쵸. 예. 나 이후에 편집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편집도 네네. 하고 그리고 보통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20분 맞춰서 녹음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노래를 한 곡 듣고 갈 시간이 된 거죠. 맞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다음 노래는 김범희 쌤이 네, 예. 선정하셨는데 혹시 네네. 선곡의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우선 곡은 이제 박상철 선생님이 부른 무조건이라는 아하. 노래고요. 네. 많은 분들이 회식 자리에서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그 아까 얘기했던 당원권 정지를 드신 이준석 씨가 전국을 유람하면서 SNS에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진도에 가서 그 지역 상권을 뭐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버스킹 같은 행사를 지역 행사에서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준석 씨가 와서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이런 데 와서 노래 부르는 게 뭐 이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무조건 한 곡 부르고 가겠습니다 하고 영상을 본인 페이스북에 본인이 올렸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래를 굉장히 못하세요. 예, 음이 탈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음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걸 올렸다는 거는 이제 내가 이렇게 뭔가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여론조를 하고 싶어서 그 못 부른 노래를 올린 것 같은데요. 이게 박상철 버전에 이준석 버전을 들어봐야 되는 거 근데 그 풀 버전이 올라와 있지 않지만 박상철 선생님 네. 무조건. 네, 박상철 쌤의 무조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넜어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네, 이준석 대표가 진도에서 불렀다는 무조건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네, 전 국민이 다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네. 그 박상철 씨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가족과의 불화는 아니죠. 가족 간의 어떤 안 좋은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계셨던 부인이 있으신데 부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뭐 이제 하차도 하시고 그래서 요즘에 활동을 못 하고 계십니다. 뭐 이 노래 그런 맥락도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네. 한 얘기입니다. 무조건 2009년에 나온 노래이기 때문에. 네. 저는 또 뭐 이렇게
저격을 하셨나? 아, 네. 2005년 네, 무조건 2005년이고요. 예, 왜 하필 이 무조건을 불렀을까? 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네. 예, 아닙니다. 네, 생각이 많았군요. 네. 이제 다음에 얘기할 거는 이제 옥천신문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진천 영동 새 고속도로에 연계한 지역개발 구상 들어간 충북도 나들목 위치 어디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기사입니다. 그 옥천신문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네, 이렇게 카메라로 네, 제가 지도를 띄우겠습니다. 아 지도 네 보시면은 빨간색 진한 게 이제 확장 구간이고 사실상 보면 이제 확장 구간 충북도 내에서는 확장보다는 이제 신설되는 고속도로가 긴 거고 보시면 신설되는 게 그 서청주에서 거의 괴산까지 연결되는 구간하고 이제 증평, 진천, 옥천 지나가는 이제 요 구간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난 바로 사실 이제 이 얘기가 이번에 뭐 처음 나왔던 건 아니고 사실 이제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뭐 윤석열 현 대통령도 이거 공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이제 이 공약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새롭게 고속도로를 깔겠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진천 영동 간의 고속도로가 이제 새로 신설되는 거고 이제 옥천의 관심은 뭐냐 하면 이제 이게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면 옥천에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까 이제 나들목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일종의 이제 빠질 수 있는 길이죠. IC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옥천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해서 요 이제 나들목을 어디에 둘 거냐 이게 한데 아직까지 이거는 명확하게 결정이 안 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그 고속도로 구간 어쨌든 연천 서울까지 이어지는 구간들인데 진천 영동 구간의 사업비가 무려 3조 8,231억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5.2km 구간 사업비치고는 적지 않은 사업비 같아요. 특히 여기처럼 수도권은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도로 건설비가 이제 비쌀 수밖에 없는데 네, 어쨌든 여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터널도 뚫고 뭐 이래야 되는 사업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어지면 좋은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진천 서울 간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이어져 있으니까 어쨌든 수도권으로 가는 길이 빨라진다. 네. 그다음에 어쨌든 보은 보령이 연결돼서 이제 이쪽에 동서축 고속도로가 연결돼 가지고 이쪽에 이제 충남 충북도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구상이냐 결국 저희 예전에 한번 다뤘던 이제 그 충북 그러니까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하고도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뭐 어쨌든 충북도나 뭐 이런 데는 다 좋다 아싸라비아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 아싸라비아요? 아싸라비아 예. 뭐 요즘 예, 아싸라비아. 요즘 안 쓰는 표현이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어쨌든 근데 어쨌든 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충북도도 막 뭐 국책 사업 이런 게 유치돼서 좋다 하는 거고 뭐 군 입장에서도 뭐 청산 청성에 뭐 문화자원 활용하면 IC만 유치되면 좋은 거다. 뭐 지역 발전의 성장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해수 PD님은? 저요? 뭐 그럴 것 같으세요? 저는 지역 주민으로서. 저는 솔직히 고속도로만 연결된다고 뭐가 될 것 같진 않고 네,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그 충북연구원 선생님께서 네, IC 뭐 체계적인 지역 발전 계획이 선제적인 연구로 필요하다라는 네. 뉘앙스의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뭔가 이걸 어떻게 같이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고속도로가 생기는 게 우리한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기후 위기라고 하는데 고속도로를 계속 이렇게 그렇죠. 많이 만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이 더 과연 나아질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 기후 위기에 관심 많으신 우리 김범희 부소장님. 예, 관심 많습니다. 네. 이런 고속도로 건설 사업 어떻게 좋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게 좀 질문이 좀 잘못됐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이것이 그 이제 자동차를 그러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들과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의견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네. 운전을 하게 되니까
어느 도시에서 어느 도시까지 갈 때 고속도로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실제로 직선거리는 가까운데 도로가 잘 안 나 있어서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던가. 그래서 운전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고속도로 당연히 나야지라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인데 네. 여기서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좀 어렵죠. 사실 저는 기후위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많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라는 거는 사실 그분들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기후위기 때문에 왜 불편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것인가 대다수를. 그런 생각이 너무 큰 얘기를 했네요. 아니 뭐 저는 그 아까 뭐 SPD님도 말씀하셨고 결국 이게 고속도로라고 하는 그 이동수단인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이제 이동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 이동의 목적이 뭘까를 따져보면 이제 충북도나 뭐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법률 부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옥천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걸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오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옥천에 아무런 목적이 없어. 근데 고속도로가 생겼으니까 그냥 옥천에 가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맞아요. 거죠. 그럼 사실 이것도 영동 진천 간 구간이 만들어지면 그럼 영동과 진천 간에 뭔가 연계성 같은 게 사실은 있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어쨌든 사업비가 3조가 넘게 들어간 대형 사업인데 그러면 이 충북도는 사실은 그럼 이 도내에 있는 각각의 지역들을 연계시킬 뭔가의 플랜이 사실 먼저 나와야지. 네. 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도로가 필요하겠구나. 이동수단이 필요하지. 그렇지 뭐 물류가 왔다 갔다 하든 사람이 왔다 갔다 그쵸, 하든 뭔가 그쵸. 이게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지라는 생각할 텐데 도로 건설 계획만 먼저 딱 나오고 보통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뚫리니까 뭘 하겠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게 있죠. 고속도로가 뚫리는 순간 집가는 확 오르겠죠. 네. 그럼 사실은 이제 이게 거꾸로가 돼야 되는 거죠. 먼저 사업 구상이 있고 사실은 그 사업을 지지하기 위한 도로망 계획이 발표되는데 한국은 도로부터 일단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게 되는. 그럼 결국 약간 제가 볼 때는 지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건설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비의 타당성도 사실 저는 한번 따져봐야 돼. 어쨌든 이것도 정부가 하는 모든 일들에는 비용 편입 분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한번 비용 편입 분석이 제대로 됐는지도 사실 저는 약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남부 3군하고 저 위에 북부권하고는 사실상의 교류가 없다라고 봐도 될 만큼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남부 3군은 청주와의 교류도 별로 많지 않은 편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굳이 진천까지 연결하는 이 구간을 만드는 거는 특히 심지어 고속 구간을 만드는 거는 뭔가 필요성이 되게 명백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것만 봐서는 무슨 필요성이 있는지는 하나도 안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만들 바에는 아니면 남부에 뭐 따로 그 뭔가를 만들어서 그냥 별도로 네. 의료원 같은 거 만들지 왜 이 예산을 들여서 고속도로를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옥천군의 경제과의 입장도 사실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IC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IC가 유치된다는 계획이 있다면 네. IC 유치 계획도 아직 없어요. 네. 있다면 IC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 계획 및 기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중 가정이잖아요. 네. IC도 없는데 IC가 있다면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럼 사실 이 뭐지? 그러니까 사실 IC가 있어도 산업단지 조성은 사실 그건 제가 모르는 문제고. 네. 근데 거기다 뒷붙여가지고 그렇다면 청산 청성 지역에 많은 근로자들이 올 테고 농산물 판매 및 관광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거다. 그러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IC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 물론 청산면 약간 옥천 군내에서는 이제 좀 고민되는 지역이긴 하죠. 그냥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면중에서 네.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네요. 예, 그러니까 옥천이 약간 맨 끝쪽에 있는 거죠. 영동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청산면 입장에서는 이런 고속도로가 뚫리면 뭔가 다른 식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건 다 가정에 입각해 있는 그리고 맞아요. 지금 있는 의료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산업단지를 더 만드는 게 이게 진짜 필요한 거냐. 하여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 꼬리를 묻는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두고 뭔가 가능성만 믿고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3조 8천. 네. 그러니까요. 그럼 사실은 뭐 이제 그 지난번에 보면 우리 이제 이 신문에 같이 실렸던 게 이제 광역철도 저희 강연 기사가 실렸잖아요. 네.
거기에서 어쨌든 얘기했지만 뭐때 강인호 씨, 전현우 쌤 같은 경우 어쨌든 기후 위기 시대에는 철도가 대안인 거고 지금 어쨌든 충청권도 광역철도망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옥천까지는 어쨌든 광역철도 들어온다고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식으로 조율될 건가에 대한 사실 고민도 필요하고 사실 전 전현우 쌤 얘기 중에 뭐 저는 어쨌든 기후 위기에 대한 광역 철도의 중요성이 두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쨌든 이동량, 그러니까 어쨌든 사용 연료 대비 이동량이 어쨌든 기차는 객차니까 한 양에 여러 명이 타는 거잖아요. 그쵸. 자동차는 아무리 꽉꽉 채워도 어쨌든 5명, 물론 뭐 버스 이런 건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인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토지 면적이었거든요. 철도가 수송하게 철도를 까게 되면 실제로 사용된 토지 면적이 많지 않다는 거죠. 자동차 같은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냐면 보시면 어쨌든 뭐 고속도로 만들려면 4차선, 5차선 하려면 결국은 그만큼 넓은 땅을 써야 되고 그만큼 넓은 땅을 벌목해야 되고 그걸 이제 아스팔트로 씌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훨씬 더 생태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다 도로로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이 75.2km 구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다른 식의 뭔가 가능성을 고민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게 잡는 순간 이제 이거는 이제 도로로 쓸 수밖에 없는 게 생기는 거죠. 뭐 도로 위에다 집을 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도로는 도로로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도가 어쨌든, 이제 그냥 예. 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사실은 만들고 난 뒤에 계획을 짜봅시다가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계획을 짜고 난 뒤에 그 필요에 따라서 뭐 지방도로를 할 건지 국도로를 할 건지 고속도로를 할 건지 이거를 이제 붙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국책 사업이고 중앙정부가 해주고 약간 이것도 보면 약간 시혜성이죠. 네. 아마 대선 후보들이 와서 뭐 고속도로를 놔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하는 걸 텐데 이게 사실 저는 참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사실 서울과 이렇게 연계돼서 가는 게 진짜 지역이 좋은가? 가령 뭐 춘천권 춘천시 이런 데가 서울과 1시간 반 이런 이제 된 거잖아요. 네. 철도도 연결되고 고속도로도 되고. 맞아요. 춘천이 그러면 그 뒤에 되게 좋아졌나? 뭐 발전하고 있나? 인구가 늘어나고 있나?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춘천에서 충분히 서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나 이제 춘천에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 따져보면 사실 좀 이게 지역한테는 조금 더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꼭 긍정적인 기대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 논의가 아예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가정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IC가 유치된다면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노동자들이 늘어난다면 균형 발전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저는 이런 게 참 이거 심지어는 뭐냐면 이게 아까 보시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 사업이 어떻게 갈 수 있냐면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제가 요즘 굉장히 주시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맥쿼리라고 하는 국내 다국적 투자 자본이 있습니다. 네. 맥쿼리가 한국에 굉장히 많은 공공시설들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뭐 이렇게 그 서라벌 가스 뭐 그 호남에 있는 이 전남 광주 쪽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업체 전체 지분이 다 맥쿼리 지분이에요. 진짜요? 그리고 도로에도 굉장히 많은 한국의 주요 도로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가령 이런 맥쿼리 같은 투자사들인데 들어오게 된다면 사실 이것도 뭐냐하면 이제 정부가 일정 정도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왜 하냐라고 물었을 때 이게 도움이 되는 데는 결국 뭐냐면 그런 이제 일종의 투자 자본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하셨던 건설사나 아니면 이제 땅 소유한 지주들이나는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전체 도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데 그거는 고민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없거나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아까 얼마였죠? 3조 8천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이제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간에 앞으로 저희가 이 경험하면서 좀 더 준비해야 될 기후위기 시대에 진짜 좋은 것인가에 대한 사실 저는 고민도 좀 이제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안이요. 네,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책 진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노래를 네. 네,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노래가 요새 많이 차트 같은 데서 들리기도 했고 이 제목을 보고 골랐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듣고 싶긴 한 걸까? 안 듣고 싶은 것 같지만 좀 들어라 이런 의미에서 네. 골랐습니다. MOM의 듣고 싶을까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은 할까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난 왜 네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뻔하디 뻔한 노랫말여서 미안해 미안해도 부디 넌 꼭 들어줬음 해 후회도 미련도 없는 척 떠났지만 이게 내 진심인 걸 꼭 알아줬음 해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은 할까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못난 내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네. 노래 이제-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 그 앞으로 김범희 부소장님과 같은 시간에 3부는 이제 책을 소개하는 시간. 책 또는 약간 이후 연구소가 관심 깊게 읽고 있는 연구 보고서 오 네. 궁금해요. 그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범희 부소장님이 워낙 정치와 정당에 관심이 많으셔서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근데 좋아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겁니까? 이건 후마니타스에서 나온 정당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그 정치발전소로 많이 알려지신 또 이제 우리나라의 정당주의자라고 네. 많이 알려진 박상훈 선생님이 쓰신 책이고요. 뭐 저는 정치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책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얘기 드리기는 제가 뭐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뭐 교과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희 부소장님 읽으셨 거죠? 예. 저는 그 이제 모 정당의 당직자로 일을 할 때 네. 그 청년 당원분들과 이런 스터디 일을 좀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걸 교과서로 삼아서 교재로 썼던 책입니다. 청년 당원분들에서 약간 읽으신 그 교재를 썼으면 어쨌든 각자의 소감이 있을 텐데 소감이 좀 어떠시던가요? 어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정당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회심을 했던.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그 정당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 정당이요. 네. 그것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또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책의 좀 핵심 메시지라고 하면 핵심 메시지는 좀 핵심 어떤 게 메시지요? 네. 사실 여기는 뭐 딱 어떤 하나 두 가지 메시지를 뽑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정당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아니면 오해 같은 걸 좀 해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이 강의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박상훈 선생님이 여러 정당에서 정당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이제 모은 그 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뭐 정당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뭐 균열이라던가 정초 선거처럼 정치적인 용어들이 나오지만 뒤에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들 그리고 특히 이분이 갖고 있는 정당론에 대해서 반론에 대한 또 반론 뭐 이런 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책 내용이. 그래서 특별히 정당이나 정치에 뭐 뜻이 있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그냥 교양으로라도 한 번 정도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는 사실 저도 어쨌든 그 책에 보면 뭐 정당에 대한 오해와 이해 네. 뭐 이런 제목도 있고 어쨌든 저는 박상훈 선생님이 이제 주요하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제 어쨌든 정당 체계와 정당 조직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정당 체계는 다원적이어야 하고 정당 조직은 유기적이어야 한다.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가 볼 때 약간 이 책의 그냥 핵심 메시지 좀 묶어내면 그냥 딱 되는. 왜냐하면 어쨌든 한국의 정당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냥 딱 이렇게 표현하신 것. 앞에 저희가 이제 비대위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한국의 정당 체계는 뭐 박상호 쌤의 얘기 따진다면 약간 양극화된 양당 체제. 그러니까 일종의 그 지금이라고 따지면 국힘과 더불어민주당. 이제 어쨌든 주요한 두 개 정당으로 이제 그렇죠. 제가 본 책은 저쪽 표지. 네. 초판입니다. 아, 네. 초판을 사인본을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그 초판 사인본은 제가 네.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행사를 하면서 박상훈 선생님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얘기를 오. 듣고 네 받은 건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정당 체계는 되게 다원적인 게 좋은 건데 한국은 지나치게 양당제 중심이고 심지어 그 양당제가 되게 이제 양극화되어 있는. 근데 이게 뭐 좌파 우파로 양극화된 게 아니라 그냥 이 경쟁에서 극단적으로 이제 양극화되어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게 결국 새로운 정치 세력의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익을 집약하고 대변하고 하는 건데 결국 뭐냐면 두 당만 하게 되면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되게 제한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대변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뭐 맞아요. 박상호 선생님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노동을 대변하는 게 누가 있냐. 우리는 정의당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정의당 당원들 중에 노동자가 많냐? 라고 물어보면 또 그건 점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을 왜 하시면 어떡합니까? 책을 네. 그냥 승훈 쌤 네. 소장님께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게 네. 아니 갑자기 이런 얘기 해서 저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희 안 친한 것 같잖아요. 갑자기 아니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그러니까 정의당이 네. 지금 이제 그 비대위 체제하면서 막 당원들끼리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싸우면서 한 얘기들이 그동안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해서 우리가 정의당이 네. 잘 안 되는 거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뭐 노동자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실제로는 노동자들이 그 정당의 주요한 당원이다. 주요한 당원이고 그 당원이 다수면 당연히 당직도 노동자가 다수겠죠. 그럼 실제로 정의당이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익을 대변하는 거라 결국 이제 정의당의 주요 정책이 노동 정책이냐. 그리고 그 노동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 대변되어 온 노동자들이 아니라 대변되지 못했던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따지면 한국 사회는 주요하게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일용직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요즘은 농업도 노동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농민들이 자영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결국 농업 노동자도 되게 많은데 그러면 뭐 그런 농업 노동자들이 대변한 정책, 주요 정책이 있는 거냐. 뭐 그런 정책들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 거냐. 아니 뭐 정의당 같은 게 6석이면은 법안을 발의하면 10석이 필요한데 그럼 결국 나머지 4명을 빌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뭔가 국회 내에서 협상과 이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럼 그런 과정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냐.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겠죠. 근데 물론 이제 정의당 내에서 그런 질문이 되는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 전 또 발화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냐. 가령 왜 정의당의 노동 문제가 그전까지 되게 제대로 다루지 못했냐를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가령 양대 노총의 위원장급이다. 라고 하면 사실 저는 그 질문 되게 의미 없는 질문이. 왜냐하면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인 거고 그거는 사실은 근데 만약에 비정규직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들이 정의당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다. 저는 그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약간 다른 부분인데 어쨌든 한국의 정당 체계는 다원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노동의제라고 하는 게 상실된 상태가 쭉 유지되어 왔다라고 보는 게 이제 박상훈 선생님 생각이고. 네네. 또 한편에 그러면 어쨌든 정당 조직은 그럼 한국은 어떤지 했을 때 역시나 한국 정당 조직은 되게 형식적인 조직이라는 거죠. 어쨌든 박상훈 선생님 어쨌든 저는 이제 박상훈 선생님은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저의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박상훈 선생님 얘기를 하는 자리니까 정당 조직은 어쨌든 리더십이 발휘된 조직이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의제를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슈를 끌고 가고 그다음에 그래서 정당이 되게 조직이 강해야 된다. 조직력이 강하고 조직력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자신이 당원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 조직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어찌 보면 박상현 쌤은 이제 그런 거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정당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활성화가 되는 거. 정당 내부에서는 그것이 부가적인 가치다. 오히려 조직을 강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한국의 정당 정치가 제대로 안되는 거는 강한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의지가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경우도 별로 없다. 적절하게 여론과 타협하고 밀리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책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좀 뭐 아까 부소장님 얘기하셨지만 좀 이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뭐가 결핍되었던가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 정치를 활성화시키는 틀인 정당에 대해서는 너무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보통 얘기하는 게 그냥 이제 약간 가식거리인 거죠. 그래 이준석은 가서 뭐 한대 무슨 노래 불렀대 뭐 이제 무조건 불렀습니다. 이제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정당이 아까 저희가 읽었던 국민의힘 정당이라고 한 정당의 당원과 당규는 어떻게 돼 있을까? 거기에 의사결정 체계나 주요 정책은 뭘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우리 또 다 인물에 관심 있잖아. 나는 권성동이 좋은데 나는 뭐 권성동 좋아하세요? 우상호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강원래드 사태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제 이 책의 주요 가치는 그래서 어쨌든 정당이 되게 중요하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한국은 정당이 지나치게 이제 평가절하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저도 정당의 어떤 당직자를 하면서 정당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정당이라고 했을 때 우선은 좀 낯설어 하기도 하고 그 정당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뭔가 나 당원 가입했어라고 하면은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 중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당원들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분들이 자기가 당원으로서 활동을 안 할 뿐이지 당적을 가지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당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원래는 많은데 좀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그런 거리감이 좀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책을 읽으면 거리감이 줄어드나요? 저는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해수 PD님은 정당에 관심이 좀 있어요? 저는 정당이요? 네. 저는 정당 우리나라 정당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거 저는 책을 이게 오늘 읽는 거를 어제 알아서 그래서 그렇죠. 책을 구하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빌려드릴게요. 목차랑 한번 일단 읽어봤는데요. 정당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라고 했을 때 정당이 굉장히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조직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당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정작 정당이 하는 역할은 뭔지 정당 안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이 정당들은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이 책에서 그걸 설명을 많이 해주나요? 라를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많이 설명해 줍니다. 되게 길게.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군요. 네. 뭐 좀 대표적인 구절 같은 거를 하나만 혹시 보민 부소장님 읽어주실 만한 구절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뭐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책 한 114, 115쪽, 114쪽인데요. 한국 정치가 점점 더 중산층 편향적이고 하층 배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가난한 보통 시민들의 세계 속에서 정당의 대중적 조직 기반이 크게 약화된 것,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과 대안은 알아도 이를 현실화시킬 수 없을 만큼 당의 조직적 능력이 약화된 것, 당원이나 지지자의 참여에 의존하기보다는 무정형적인 여론동원의 정치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 것, 그러다 보니 조직으로서 정당보다 이미지 자산을 많이 가진 엘리트 후보에 의존하는 정치가 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식이다. 결국 우리의 민주정치는 대중 속을 떠나 대중 앞으로 자리를 옮겼고 시민은 주권자도 아니고 대중조직의 일원도 아닌 구경꾼이 됨으로써 청중민주주의란 말이 어느덧 현실을 더 잘 묘사하는 개념이 되고 말았다.
강한 정당의 부재는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키고 선거를 중간 계급 위주의 것으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중간에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치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산층 편향지 물론 지금 이제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것도 약간 이제 고민되긴 하지만 뭐 그런 지적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조직으로서 정당은 계속 사라지고 결국 우리는 계속 이제 쪽에 정치적 자원을 많이 가진 정치인들 중심으로 저 사람의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우리 얘기 들어주겠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어쨌든 그 사람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대변할 거니까요. 그럼 어쨌든 간에 결국은 이제 우리들이 실제로 자기를 힘이 없는 사람들을 누가 대변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 우리는 끊임없이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을 찾는데 정작 그 사람 우리를 전혀 대변해 줄 생각이 없는 그 딜레마 상황이 계속 더 강화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은 뭐 저는 지금도 맞는 것 같고요. 뭐 여기 하신 것처럼 이제 좀 그러니까 좀 조직력이 강한 정당이 필요한데 한국은 지금 보면 정당 조직이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 맞죠. 예. 정당 당원의 수도 뭐 사실 줄어들고 있나요? 뭐 전체 당원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정당 당원의 수는 별로 안 느는 것 같고 혹은 줄어드는 것 같고 정당의 조직 운영 방식은 갈수록 시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원 수가 늘어나면서 당원들이 결국 어쨌든 그 박상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그러니까 저기 국민 경선 이런 데 되게 반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당의 후보는 당원들이 선출해야지 왜 그거를 여론에 맡기냐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건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그러니까 갈수록 더 정당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후보 뽑을 때도 내가 당원 안 하는데도 영향력 행사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 뭐 국민의당 당원이 민주당 후보 경선하는데 가서 투표하고 심지어 뭐 그런 거를 투표하려고 막 이렇게 장난처럼 얘기하는 후보 그 국회의원들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당이라는 틀이 쓸모가 없어진 거죠. 저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신 네. 뭐 이렇게 문장까지는 아니고 제가 네. 읽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정당들은 책임 있게 260페이지인데요. 정당들은 책임 있게 자신의 당 조직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과 열정이 너무 적다. 그런데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민주 정치는 좋아지기 어렵다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정당이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라고 이제 설명하시면서, 근데 그 정당이 잘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당 조직이 강해야 된다. 근데 그 정당 조직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정당들이 열심히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공감이 돼서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이제 꼭 정당만이 아니라 좀 약간 저는 한국 정치나 뭐 약간 이렇게 요즘의 정치 문제에 약간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 이제 저희 시간이 거의 네. 다 돼서 아쉽지만 네. 한번 뭐 정당의 발견은 한번 도서관에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노래도 우리 김범희 부소장님이 정해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승철 선생이 부른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 노래는 또 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이던 시절에 그 SBS 예능 집사부일체에 나오셔가지고 요 노래를 불렀는데요. 잘 부르던가요? 당시에 이 노래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불러서 생각보다 잘 불러서 윤석열 후보가 노래 부르는 장면을 보고 놀란 이승기 이런 이름으로 이제 유튜브 쇼츠에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네. 윤석열 선생님이 이제 고음 처리가 깔끔해요. 고음 처리 깔끔하시고 의외인데요? 네, 의외죠. 그리고 기교를 안 부려요. 그러니까 비브라토나 이런 거 잘 안 쓰고 좀 담백하게 부르는데 당김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박자를 정박에 안 들어가세요. 이게 아마 술자리에서 이제 어떤 많이 부르던 어떤 약간 연륜이 느끼는 어떤 그 노래 부르는 창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음악 해설사였군요. 네. 아닙니다. 다재다능하십니다. 네. 네, 그럼 우리 김범희 부사님은 또 다 2주 뒤에 뵙는 걸로 하고 네.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오늘 처음 하셨는데 그래도 소감. 소감. 네, 소감 한번. 네, 이렇게 훌륭한 옥천 공동체 라디오에 출연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정말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방송계의 소울리스트로 아마 등극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탁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준비했다는 듯이.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번이고 다시 때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나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 또 없을 테죠. 몰래 감추던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